자,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 선박을 개조하는 것보다 노후 선박을 이제 환경 규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배로 바꾸는 게 이제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걸 맞추려면은 바꾸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인 해결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돈이 많으면 네, 결국 돈의 문제인데요. 돈이 많으면은 바로 바꾸면 좋죠. 하지만 선박 같은 경우에 워낙 비싼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결정 내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최선의 방법으로 뭐 저감 장치를 단다든지 엔진 출력을 줄여서 배출량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이 될 거고요. 하지만 이제 배가 오래됐다, 어차피 바꿔야 된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새로 건조할 때는 친환경선으로 건조하게 되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선종별로 이렇게 어떤 선령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여기 그림 보시면은 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큰 기준으로 뭐 탱커, 벌커, 컨테이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대충 그림처럼 이렇습니다. 한 10년 선령된 게 전체적으로 한 46% 되고요. 11년에서 20년 정도 된 게 41% 정도 됩니다. 보통 이거는 뭐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0년 넘어가면 이제 노후선이라고 이제 보통 분류가 되죠. 그런 배들은 웬만하면 이제 바꾸거나 하는데, 지금처럼 이게 규제가 강화되면 이런 이제 20년 넘은 배들 같은 경우는 바꾸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죠. 기존에는 좀 더 쓰는 게 더 유리하면 더 썼지만, 이제 이렇게 20년 넘어가는 배들은 지금 현재 규제를 맞추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런 배들은 새로 건조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친환경 선박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도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어떤 게 대세를 잡았다라고 하기엔 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먼저 결론 말씀드리면은 LNG 추진선, LNG로 하는 게 현재는 대부분 일단은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그럼 앞으로도 그럴 거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많고 여러 의견이 많은데, 일단 보면 어떠한 게 있냐,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표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LNG도 있고요, 암모니아로 하는 것도 연구가 되고 있고, 메탄올, 그다음에 수소, 바이오가스, 바이오디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LNG 같은 경우는 뭐 비용이 낮고 또 LNG는 구하기도 쉽고요 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하나 지금 또 다음 많이 쓰려고 하는 게 메탄올과 암모니아인데요. 예. 예를 들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일단 독성이 커서 가격은 싸지만 이게 만에 하나 사고가 나서 배출될 경우에 큰 해양 사고가 될 수도 있고요. 메탄올 같은 경우는 탄소 포집 비용보다 비용이 더 크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현재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LNG 추진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 기술로만 보면은 LNG 추진선이 나름대로 이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대안인 것 같은데, 실제로 LNG 추진선 발주는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먼저 결론 말씀드리면, 사실 요즘 건조되는 배들은 다 LNG 추진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좀 말이 좀 다를 수 있는 거는,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LNG K-퍼블이 있고요, LNG 레디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LNG 레디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LNG 추진선이 현재는 아니지만 자리를 비워두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 했을 때 거기에 LNG 추진선을 달 수 있게 자리를 비워두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LNG 추진선이라 그래서 지금 나오는 배들이 다 LNG로만 가진 않아요. 그렇군요. 이중 연료예요. 듀얼 퓨얼이라 그래서 두 개로 같이 가는, 그래서 이제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은 아직 규제가 발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쓰던 뭐 저유황료라든지 이런 걸로 일단 하고, 규제가 더 강화됐을 때 더 이상 안 되면은 그때 LNG로 추진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꿀 수 있게, 개조할 수 있게 준비하는 배까지 다 포함해서 보시면은,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거의 100척 이상이 발주가 됐고요. 비중으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발주된 거에 전체의 한 40% 정도가 LNG 추진선이었다.
올해는 지금 현재 거의 58%가 LNG 추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 추진선으로 교체하는 작업은 그럼 어떤 이제 배 종류, 어떤 선종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거는 앞서 제가 경제 문제라, 돈 문제라 그랬잖아요. 예. 돈이 많으면 다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에 가장 발주가 많이 났던 게 컨테이너선이었어요. 컨테이너선 작년에 발주된 거에 또 대부분은 LNG가 될 수 있게 그런 배로 다 친환경으로 바뀌었다 해도 무방한데요. 그럼 컨테이너선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일단 규제가 더 먼저 적용되는 게 있고요. 네. 그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EEXI 3단계가 2022년 4월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발효됐네요, 그러면. 그렇죠. 먼저 한 게 있었을 거고요. 더 큰 거는 작년에 컨테이너 선사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뭐 지금도 많이 벌고 있고요. 이유는 뭐 많았죠. 코로나 이후에 뭐 이제 예상치 못했던 회복이 빨랐던 거와 또 사고들도 많았죠. 수에즈 운하 막혔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미국 서부의 뭐 LA 항구 같은 경우도 물류 차질 났었고 하면서 이 해운 운임들 수가 엄청 올랐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던 게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컨테이너 선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돈 많이 번 김에 투자도 많이 했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른 종류 선박에서 교체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 벌커선이랑 탱크선은 컨테이너선 대비해서는 아직 그렇게 일단 발주 자체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프 보면 비중이 상당히 낮네요, 상대적으로. 네, 이거는 이제 발주가 안 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왜냐? 아직 일단은 그 벌크선이나 유조선 탱커 같은 경우는 현재 약간 그 시황이 좋지 않은 게 일단 클 거고요. 그 다음에 규제도 아직 기다려도 됩니다. 2025년부터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은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바꿔야 되는 거고, 만에 하나 컨테이너선처럼 벌크선이나 유조선도, 갑자기 업황이 좋아진다. 업황이 좋아진다는 뜻은 그 운임이 높아진다. 예. 라고 했을 경우에 돈을 많이 벌 거고, 그렇게 되면은 또 교체가 좀 더 빠르게 될 수도 있죠. 지금 이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 얘기를 한 건데, 자, LNG를 이제 운반하는 선박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LNG 운반선이 늘어나는 추세인 거는 이제 뭐 기사에도 뭐 종종 나오던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LNG 사용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운반선이 늘어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은 절대 아니고요. 예. 일단 천연가스의 사용량은 거의 수십 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중에 LNG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연료별로 수요 비중을 이제 나타낸 건데요. 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하늘색이 가스입니다. 가스가 이제 천연가스겠죠. 화석 연료 중에 1970년 이후에 유일하게 비중이 늘었던 에너지는 완만하긴 하지만 계속 상향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늘었던 거는 이 가스가 유일합니다. 예. 이 석유나 석탄은 계속 비중이 줄어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스 사용이 느는 이유는 화석 연료이긴 하지만 그 석탄이나 원유보다는 탄소 배출이 적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탄소 배출 개수를 보시면은 거의 석탄보다는 40% 정도 적고요. 원유보다는 한 10% 정도, 20% 정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정 에너지라고도 분류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천연가스도 텍소노미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NG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운반이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운반하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이프로 운반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이제 배에 실어서 운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파이프로 하는 방법이 편하죠. 그냥 파이프 이렇게 쭉 연결해서 지금 러시아에서 예를 들어서 유럽에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그렇죠.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천연가스가 많은 나라들은 내부적으로는 국가 안에서는 다 파이프로 해요.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카타르라든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스가 안 나오죠. 우리나라는 파이프로 하면은 좋은 거 알지만 못합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기체이기 때문에 이걸 수송하는 방법이 파이프로 이렇게 해서 기체 상태로 이렇게 수송하는 방법이 있고요. 러시아에서 뭐 유럽 가는 것처럼. 그렇죠. 꼭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나오면은 당연히 파이프로 하면은 편합니다. 물론 너무 멀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파이프로 하면은 당연히 편하고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만약에 파이프로 한다 그럼 여러 나라를 거쳐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유럽 상황 마찬가지로 이런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파이프를 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중동에서 우리나라까지 파이프로 연결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이제 LNG입니다. LNG라고 하면은 Liquefied Natural Gas라고 해서 기체를 아예 그냥 액체로 액화시켜서 배에 실어서 나르는 건데 그림 보시는 것처럼 대략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옮깁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기체 상태의 가스를 액화설비라는 곳에서 액체 상태로 바꿉니다. 영하 162도로 낮추면 이게 액체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의 부피가 600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LNG 운반선에 옮긴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카타르에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은 액체를 또 바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수입하는 곳에서는 여기 육상터미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기화 설비로 기체로 바꿉니다. 그러면 그 기체가 파이프를 타고 최종 소비자인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게 바로 도시가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가 나지 않는 나라들,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많이 썼던 곳이 일본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국, 뭐 인도 이런 곳에서는 이제 LNG를 많이 쓰는 거죠. 뭐 이번에 이제 전쟁 났을 때 보니까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이제 서유럽으로 공급하는 양이 줄어드니까 미국이 그걸 대체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가는 거는 다 이 배로 날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뭐 상당히 조선사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호재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LNG가 어떻게 늘어났느냐, 어디가 많이 수입했고 어디가 많이 공급했느냐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가별로 LNG를 어디서 많이 수입했느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2000년 이후를 보시면은 크게 보시면은 두 지역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첫 번째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유럽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늘었긴 하지만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소비가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늘렸겠죠. 네, 이렇게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최근에 그러면은 수출은 그럼 어디서 많이 했느냐? 여기는 이제 좀 소비랑은 또 다른 게 수출은 카타르가 일단 많이 늘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미국이 2016년 이후에 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수출 국가가 돼서 지금 엄청 많이 늘었죠. 그리고 호주도 2000년 이후에 늘었고, 그래서 정리하면은 2000년 이후에 LNG 공급을 늘렸던 곳은 카타르, 호주, 미국입니다. 이렇게 늘려왔었고, 말씀하셨던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LNG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거를 늘리고 줄이기가 어려워요. 갑자기는. 왜냐하면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냐하면 옮길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플랜트가 있어야 돼요. 액화 설비가 있어야 되고 받는 쪽에서는 이걸 다시 기화 설비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짓는데 뭐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필요하다고 바로 이게 안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유럽에 간 많은 상당량의 LNG는 원래 우리나라와 다른 지역에 가던 것들을 일단 그쪽으로 많이 보낸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아주 단기적인 일들이고요. 앞으로 늘어나는 걸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가 다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이제 액화플랜트 공급 능력으로 보통 보는데요. 이유는 이제 액화플랜트면 수출하는 곳, 공급하는 곳의 공급 능력을 보면은 앞으로 얼마 늘어나겠다를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곳이 수출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급 능력을 우리가 보면은 이 그림처럼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이제 제일 짙은 색으로 된 거는 이미 돌아가고 있는 기존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짓고 있는 것들. 실제로 짓고 있는 것들이고 그 위는 아직 짓지는 않았지만
설계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 위에 있는 것들은 계획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하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로만 봐도 거의 2030년에는 현재보다 많게는 3배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이 다 한다고 했을 때. 근데 현재 상황은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 다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LNG에 대한 니즈가 더 커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계획한 것보다 더 할 수도 있겠죠. 가능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화 플랜트 공급 능력을 3배로 늘리면 네.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운반선도 3배로 늘려야 되는 거네요.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LNG 운반선이 대략 한 600척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보다 공급 능력이 3배 늘어난다. 그러면은 거기다 곱해보면 대략에 나오는 거죠. 뭐 맥시멈으로 보면은 막 900척 정도 필요하다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계획된 그렇다고 하면은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조선사들의 LNG 운반선 경쟁력 높다고는 하는데 네. 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이 얼마나 물량을 갖고 올 걸로 보세요? 그거를 참 뭐 정량화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얼마나 하느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림 보신 것처럼 2010년 이후에 건조됐던 LNG 운반선 어디서 했느냐 이걸로 일단 설명드리면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82%를 했습니다. 대부분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또 작은 거 이런 거 빼고 큰 거만 이렇게 넣으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과거 얘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이제 수주 잔고로 볼 수 있겠죠. 현재 수주 받은 게 어디에 많이 갔느냐. 이것도 이제 그림 보시는 것처럼 대동소이합니다. 81%가 국내 조선사들이 지금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다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한국에 주문을 넣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 드리면, 근데 뭐 기사 보니까 중국에서도 뭐 수주를 받던데요. 라는 말씀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중국도 건조한 조선사가 한 군데 있어요. 네. 그렇고 점차 이제 시도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워낙 한국에서 더 이상 이제 우리 못 받습니다 하면은 그쪽으로 가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중국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LNG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중국인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중국에서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때 LNG 운반선을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LNG 운반선이 제일 많이 쓰인다는 거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2019년까지는 좀 어려움을 겪다가 그 이후로 이제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당분간 하여가 몇 년 동안은 최소한 물량도 확보하고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빅3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별로 뭐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이제 경쟁력은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사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일단 업황에 대한 영향은 거의 동일하게 받는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거는 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리고 LNG 운반선에 대한 경쟁력도 사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매우 높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정은 조금 다르죠. 뭐 어떤 회사는 좀 현재 뭐 돈이 좀 더 많이 있다거나 혹은 어떤 회사는 현재 돈이 약간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리스크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자본 같은 경우도 중요합니다. 조선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부채 비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영업하는데 좀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배를 수주를 받으면은 거기에 가지고 RG라는 그러니까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돈을 못 받을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도 있기 때문에 선박 보증을 받는데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또 그거 받는데 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영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재무 구조가 안정적인 회사가 당연히 좀 더 유리할 거고요. 그런 측면이면은 지금 현재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모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서 원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준비해뒀던 자금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제일 그런 재무구조상으로는 제일 뭐 리스크가 적은 회사라고 볼 수 있고, 뭐 다른 회사들은 그럼 심각하냐 그러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현대중공업보다는 조금 부채비율이 좀 높고 자본도 좀 적습니다. 현재는.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 거기도 자본이 더 쌓이고 부채비율이 낮아지겠지요. 하지만 현재 상황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러시아 리스크. 러시아로 수주했던 수주받았던 것들이 취소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중공업은 러시아에 수주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쟁하고 전혀 관련이 없겠군요. 그런 리스크는 없죠.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이 제일 이제 수주를 많이 받았고, 이제 그런 리스크가 약간 있고,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으로 좀 받은 게 있고요. 예.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합병이 불발되면서 다시 또 그런 이벤트적인 리스크도 있죠. 매각을 어쨌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중공업은 얼마 전에 이제 좀 금융기법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악성 재고라고 보통 표현하죠. 안 팔리던 게 이제 해상 플랜트 4개가 있었는데, 이걸 일단 금융기법을 통해서 그 삼성중공업 그 재무제표에서는 빠졌어요, 이제. 예. 하지만 연결돼서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다시 리세일하면은 그만큼 이익이 이제 들어오는 뭐 여러 좀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도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선택할 때 유의하실 사항이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가격이야 뭐 어차피 그런 각사의 장단점이 이미 뭐 반영돼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이제 현대중공업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근데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이라는 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현명하게 좀 판단하시겠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